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관세 완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의 종목들도 상승폭을 축소한 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2% 넘게, S&P 500도 1%대 하락을 나타냈죠. 네, 많은 일들이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네. 주식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에 이르기까지 짚어볼 게 너무 많은 날이었는데요. 결국 관세로 시작해서 관세로 끝나는 그러한 시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가 낙폭이 그나마 적었다고 합니다만 결국 상승 출발해서 꽤나 이렇게 반등이 좀 이어지나 싶었던 그 시장 흐름이 결국은 꺾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강행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요. 지금 이제 채 5시간도 안 남았죠. 네, 이제 5시간 남았어요. 네,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일 0시 1분부터 강행한다는 그건데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50%까지 한다면은 104%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남은 5시간 사이에 어떤 반전이 없다면은 계속 힘들어지겠는데요. S&P 500 2024년 1월 이후 1년 만에 결국 5,0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그야말로 장중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또 국채 수익률이 장기물은 굉장히 올라버리고 단기물은 내리고 특히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던 국채 수익률이었습니다만 결국 국채 입찰이 또 부진하다는 소식 이후에 장기물이 급히 뛰면서 또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 테슬라 등 M7 및 대형 기술주들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고요. 또 외환시장에서는 역의 위안화 환율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도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서 모두 좀 순조로운 출발을 나타냈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코스피는 0.2%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코스닥은 1% 그래도 상승을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제 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좀 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하단을 떠받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외국인 현선물에서 여전히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종목별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규모 축소, 또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하면서 오히려 더 강세를 나타냈고요.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만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버니에서는 그간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던 미국채의 장기물 수익률 흐름과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연준이 정책 기조를 바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도 기록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백악관이 당장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자 증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의 M1 증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 지수가 0.84%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1.57%, 2.15% 내렸습니다. 장 초반 일제히 반등했던 빅테크 기업도 모두 하락 반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생산량이 높은 애플은 5%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4거래일 동안 총 23% 폭락하면서 결국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장 초반 9% 가까이 급등했지만 결국 1% 넘게 떨어졌고요.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나머지 기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장중 5% 넘게 올랐던 테슬라는 결국 4.9% 내렸고요. 메타도 1%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브로드컴은 15조 원에 육박하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상승부를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있었던 이슈도 살펴보면 오늘도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양국 간 협력과 무역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두자 시장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앞서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약 70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확실한 제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우리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협상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에도 중국이 관세 철회의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백악관의 예정대로 9일 0시 1분부터 추가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측은 협상을 위해서 손을 내민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겠지만 중국이 먼저 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을 끝까지 벌이면서 시장은 오전 상승분을 모두 날린 채 결국 일제히 하락 반전했습니다. 또 오늘 공개된 지표도 부정적이었는데요. 미국 중소기업 낙관 지수는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 나타났던 낙관론이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표치는 97.4로 나오면서 직전치보다 3.3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51년 평균율을 밑도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특히 향후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 비율은 전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21%로 집계됐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수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 조사는 지난 2일에 발표한 광범위한 신규 관세 부과 이전에 실시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오늘도 베어 스티프닝 현상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장기물과 단기물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재보복 관세 부과 의지를 강조하면서 단기물 위주로 하락세가 커졌는데요. 간밤 2년물 금리는 0.08%포인트 떨어진 가운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13%포인트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장기물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단기물 금리는 침체에 대한 우려로 크게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WTI는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6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골드만삭스에서는 관세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말에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NBC입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억만장자들도 관세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인 켄 그리핀은 이 상호 관세가 중산층 가구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엄청난 정책적 실수다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일자리가 돌아오는 꿈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수십 년은 걸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도 관세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제적 핵겨울이 올 것이다 경고했고요. JP모건의 수장 제이미 다이먼도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촉구했고, 머스크의 동생이자 테슬라 이사회 멤버인 킴벌 머스크조차도 트럼프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 대한 영구 세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객들에게 메모리 모듈과 SSD에 대한 요금 인상 계획을 통보했는데요. 반도체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지만 저장 장치는 다른 제품처럼 관세가 적용됩니다. 통신은 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크론처럼 미국 고객들에게 관세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통보하고 있다 짚기도 했는데요.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고객에 청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아이폰 패닉 바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매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를 앞두고 애플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최근 비행기까지 열어 띄워 미국으로 급하게 중국산, 인도산 재고를 실어보내는 등 폭풍에 대비하고 있고요. 특히 최대 생산기지인 중국이 관세 집중 타겟이 된 만큼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인도에서 조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애플 관련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과 메타에 대해 조사 중인 일명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 사안을 수준의 결론 내릴 수 있다 밝혔습니다. 협력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를 주저하지 않겠다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다만 집행위는 과징금 규모가 크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빅테크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불만을 표출한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주요 외신들은 집행위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과징금을 최소로만 부과할 방침이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월가의 먹구름 전망이 가득하다 전했습니다. 블랙록은 3개월 전망 기준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춰잡았는데요. 예측 불가한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두드러질 것을 예상해 미국 단기 국채 비중을 늘리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UBS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종전 6,400에서 5,800으로 내려잡았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의 주식 매도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순환적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혼기 기자의 신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을 협의할 담당 장관을 지정해 본격적인 교섭에 나섰는데요. 이번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평가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총력적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이 각각 담당 장관을 정해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신문은 비관세 장벽 등도 양국 간 의제가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엔화 약세를 문제 삼아온 만큼 환율도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를 시정하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에 부과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조선주는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피난처로 지목되기 때문인데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확산하는 이때에 맥쿼리 증권은 우리 증시에서 조선업과 방위산업 등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체제에서는 내수업종보단 조선과 방위 등 경쟁력이 있는 수출업종을 선호한다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고 진단했는데요. 특히 지금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조선업은 이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죠. 또한 미국과 일본의 LNG 프로젝트 재개로 LNG선 수요가 크게 늘고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집중될 거란 전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HJ중공업 11% 넘게 올랐고 하나오션 8.32%, HD현대중공업 6.9%, HD현대미포도 7% 가까이 올랐고요. 삼성중공업도 4%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맥쿼리 증권이 주목하는 업종 중 또 다른 하나죠. 방산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특히 방산 부문은 미국은 안보상 한국의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 예고한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1조 3천억 원은 하나에너지 등 3개 기업이 하나에어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 논란을 해소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들의 불만이 달래질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같이 뛰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카티스 22.24%, 국영-GNM 14.52%,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72%, 하나오션도 8.32% 뛰었고요. 하나시스템 7.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히토류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히토류 수출 규제에 나섰던 소식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는데요. 히토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만큼 수출 규제에 들어간다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가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조치로 인해 히토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비축량을 갖고 있고 히토류를 다른 원료로 대체할 수 있어 국내 첨단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히토류 원석뿐만 아니라 가공 제품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가공된 히토류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노바텍 25.97% 뛰었고요. 유니온 10.17%, 성한머티리얼스 7.1%, 티플렉스 6.77%, 동국 RNS도 4%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선 세종에 대통령실을 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불발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에서 위헌성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을 고려해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이전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계룡건설 상한가 기록했고요. 3일기업공사 8.92%, 한국종합기술 7.31%, 대원과 한신공영도 모두 6%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반등에 불과했죠. 이번에 주식시장이 상승한 건 기술적 반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직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고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뚜렷한 호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0.26% 상승했고 코스닥은 1.1% 올랐습니다. 개장 직후에 2% 넘게 올랐던 걸 생각하면 장중의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저가 매수세는 유입됐지만 오늘 이슈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경계감이 작용한 겁니다. 다만 어젯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선 부과 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이 이 부분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석하는지도 오늘장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환율입니다. 어제 환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40전 상승하며 1,473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장이 가시화되자 위험 회피와 달러 강세의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장중에 1,480원대를 넘겼었고 1,479원대에 마감한 이후에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무려 1,487원 10전입니다. 이대로 가면 1,500원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환시장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을 더 부추길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6,4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900억 원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어제는 개인만 저가 매수에 나서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7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도 745억 원 순매도했는데 기관이 1,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다만 여전히 관세에 발목이 잡히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0.56% 상승에 그쳤고요. SK하이닉스는 2.8% 반등했지만 전 거래일 급락분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9%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유상증자 규모를 1조 3천억 원 줄인다고 공시한 영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바이오 대표주들이 반등했습니다. 알테오젠이 7% 넘게 올랐고 리가캠 바이오도 6% 상승했습니다. HLB와 코오롱 티슈진도 강세,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대 조정을 받았고요. 삼천당 제약은 7%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반등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기술적 반등에 그쳐서 안도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작은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라고 조언하는데요. 대신증권은 전력기기와 전선업체들에 주목했습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가 확대돼 수주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는 2030년 6천억 달러, 그리고 2035년 1조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전력망 증설과 노후 설비 교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부족해서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이 이 분야에서 약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신증권은 관세 부과에 따른 투자 비용 증가와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신규 수주 지연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수주 증가로 이 부담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12개월 선행 PER 기준 25배까지 높아졌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된 구간이라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하다고 밝혔는데요. 탑픽으로는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시했습니다. 전력기기와 전선 섹터에 대한 리포트 확인해 주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우리 시간 오후 1시쯤에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됩니다.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클라우드 넥스트를 개최하고 기한은 2025년 CS 인베스터 데이를 엽니다.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또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6.3 대선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출마를 공식화하는 대권 주자들과 연관 있는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극심하므로 투자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체크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급변동 속에 또다시 급락으로 마감한 터라 국내 증시 부담감이 커졌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 5위권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상위 5위권 종목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 1% 가까이 내려갑니다. 거래가 53,000원. SK하이닉스가 2.24% 반락하며 16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 가까운 약세로 31만 5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현대차가 1.34% 내림세로 현재 거래가 17만 6,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역시나 일제히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25% 내림세로 35만 6천원대고요. 에코프로비엠 2.1% 약세로 거래가 9만 2,800원입니다. HLB도 2.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가 2.1% 약세로 4만 8,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2%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3만 5,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디데이입니다. 오전과 오후장 흐름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 높아진 환율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개장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발 상호 관세 정책,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지 시간으로 동부 시간,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제 자정부터 발효가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쪽이 지금 7시 25분 저녁. 그러면 이제 4시간 한 35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중국이 어떠한 이제 협상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예정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104% 관세가 부과되고 우리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매우 좋은 통화가 뭔지는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트루스 소셜에 평소 대비 좀 이렇게 길게 올렸더라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이제 한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네. 좋은 뭐 아주 그레이트 비유티풀 뭐 그러니까 좋은 매우 표현을 좋은 다 통화. 예, 흡족했다는 얘기죠. 네. 흡족했는데 결국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는 뭐 여러 가지 LNG 뭐 개발 알래스카 등등 해서 또 조선 협조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얘기까지도 하고 거기도 또 슬리피 조가 나오더라고요. 조 바이든이 그거 다 네. 엎었다 이래 됐는데 진짜 그 SNS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네. 결국 그 장문에 SNS를 올린 이유는 빨리 전화해라. 전화하면 내 전화 받아줄게 이건데 안 할 것 같네요. 느낌에. 그렇죠. 예, 시진핑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뭐 5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뭐 끝까지 싸우겠다 했던 그 표현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저렇게 뒤도 없이 부딪히니까 시장이 막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이제 자기 전에 뉴욕 증시 봤을 때 대부분 종목이 빨간색이 그러니까, 예. 약간 초록색 예.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침에 또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요즘은 그래도 10시 반이면 그래도 개장은 보고 자니까 그렇죠. 일찍 예. 주무시는 분들도 그래 이 정도면 뭐 싶었는데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새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있나 봤더니 뭐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결국은 별다른 건 없고 네. 그냥 뭐 예정대로 관세 부과된다라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거죠. 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예. 예. 지금은 뭐 이 얘기 말고는 할 게 없는 그런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관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 감세안? 관세. 관세 말고 트럼프의 감세안. 이것도 그 올라왔더라고요. 그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어요. 네. 예. 뭐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칠 거는 지금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은 미국의 국채 그 발행. 예. 그것도 컸네요. 3년물이 사실은 지금 안 좋았잖아요. 예. 지금 예. 이미 지금 30년물, 10년물이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장기물일수록 더 높아가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장의 수급 유동성이 말리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말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많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지금 다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고 금리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반대로 좀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 이제 이거 왜 그러냐 보면은 보통 포트폴리오 안에 여러 자산들 중에 소위 마진콜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일으키면 우리 개인 투자를 따면 신용 거래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증거금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안 털리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하는. 지금 미국 기관 헤지펀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마진콜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좋은 것부터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금까지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팔아서 지금 마진콜에 안 그러면은 회복할 수 혹시라도 반등할 때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채를 팔고 있고 근데 이거를 대부분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받쳐줬었는데 지금 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예. 특히 유럽 뭐 이런 데 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이 국채를 소화해야 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특이한 형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에 봤었던 주가가 빠지면 보통 국채는 금리 빠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국채도 그러니까 국채 가격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둘 다 빠지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 적어도 지금 짧게 보면 관세 이거는 뭐 계속 지속돼 왔지만 예. 당장 가격에 이번 주 내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미국 국채 금리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발행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그 관세 정책은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게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예. 설마 제가 100년 전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예. 생각도 100년 못했. 전이요? 100년 전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스무트 홀리 사실은 네. 몰라도 되는 분들인데 예. 미국의 이제 그 상하원 의원들이죠. 미국의 의원들이 소위 이제 발의했었던 관세법, 그러니까 대공황을 타개하려고 그 탓을 우리가 대공황이 왔었던 것은 외국 탓이야. 그래서 네. 관세 장벽을 쌓아갖고 해결해야 돼. 그게 1930년대에 있었던 스무트 홀리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스무트 의원과 홀리 홀리 의원 의원이 두 사람이 발의를 했다. 네네. 그렇게 제정을 해서 실제가 됐었던 네. 그 수준으로 지금 그 당시 20%를 올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위에 녹색 선과 분홍색 그 주황색 선을 걸었는데 4월 2일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됐었던 것만 봐도 2.5에서 11.5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여러 번 발표했잖아요. 그걸 다 합쳐 놓으면 거의 23%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100년 전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지금의 평가는 스무트 홀리 관세가 대공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길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공황이 해결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관세 장벽, 10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관세 장벽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뭐랄까 당황하는 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예.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뭐 친절하게 자기는 상대 교역국한테 딱 절반만 부과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뭔가 본인만의 계산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지금 거기 그 USTR이라고 하죠. 미국 무역 대표국 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도 얘기했다 아니라고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이해한 바로는 보통 관세라는 거 하는 거는 너네 우리 품목에 대해서 관세 10% 매겨 그럼 우리도 10% 매겨 이게 이제 글쎄. 그게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거죠. 그렇죠. 리시프로클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그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서로하고 서로. 그러니까 네가 때리는 만큼 나도 때릴게. 눈높이를 서로 맞추는 네. 그러니까 소위 평등하게 하는 예. 그런데 이번에 계산된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25%예요. 네.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 FTA 해갖고 사실상 관세가 없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그 판넬에는 50%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50%를 매긴다 이렇게 글쎄, 예. 깜짝 놀랐죠 우리도 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걸 다시 다들 계산을 해보니까 심플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전체 수입액 대비 어느 나라에서 그 위에 무역 적자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수출액 대비 무역 흑자를 흑자네요. 50%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100을 팔고 50을 수입해서 50 남는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관세율이라기보다는 흑자율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예. 적자율이고. 예. 예. 근데 그걸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때리니까 사람들이 다 당황한 거예요. 그럼 차트에 보면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적자율 나라별로 그것을 소위 반띵 정신이라고 하나요? 반으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상호 발표된 거. 이걸 해봤더니 정확히 정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적자 보는 거를 절반은 줄여야 되겠어. 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근본적인 일이 왜 벌어졌냐 보면 되게 심플한데 지금 그 트럼프를 비롯한 지금 트럼프의 무역 이런 관세 정책을 그 소위 지원하는 소위 고문 그룹 네, 네. 피터 나바로 포함해서 이분들의 생각은 미국이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부채가 늘었잖아요. 최근은 그렇죠. 아니죠. 지난 몇십 년간 올랐는데 최근에 더 많이 늘었는데 그런 소위 부채가 는 것의 근본 원인 때문에 재정 적자가 났고 재정 적자가 난 이유는 무역 적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해결해야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부채도 줄이고 감세도 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너희들로부터 어찌 보면 너희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는 우리 빚을 줄일 거야.
라고 사실은 심플하게 사실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무역 흑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강제로 무역 흑자를 줄일 방법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협상하기에 상당히들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스카페센트가 지금 70개국이 그 무역과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을 요청한 상태라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 70개국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무역 흑자, 네. 자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이것이 장기화되면 어느 나라든 힘들어지죠,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실은 조금이라도 낮춰야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쨌든 지난 밤 사이에 뭐 한독수 권한대행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 간에 통화도 됐다고 그러고 오늘 통상교섭 장관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통상교섭 대표가. 가능하면 방법은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방법은 저걸 다 들어주면 사실은 우리 민간 수출이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당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민간 쪽에서 받을 타격을 일정 부분은 무슨 방위든 뭐든 간에 일정 부분은 정부 쪽의 그러한 소위 그 재정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정 부분 흡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25% 관세를 내고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래서 지금 놀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25%를 내고도 살아남는다? 그 회사는 정말로 투자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은 회사니까. 예. 이따 네. 보시겠지만 네. 이거는 미국의 빅텍도 사실은 그 돈 내고는 만약 거꾸로 받으면 그 돈 내고 사실은 큰 돈 벌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던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우리는 개장 전이고 미국장 빠진 거 봤고 지금 지수물 흐름 보니까 미국장이 뭐 어제 빠지고 나서 오늘 반등을 모색할 만한 그것도 없고 단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자정이 딱 돼서 이제 수요일이 시작하는 그 시간 전까지 중국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전화 한 통 와서 우리 딜 좀 합시다. 딜하는 동안에 협상하는 동안이라도 잠시 그 관세 부과 유예합시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화 왔네.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밑에다 지시해서 한번 서로 간에 조율할 게 뭐가 있을 수 있을지 이러면 또 시장은 아닌 게 아니라 나스닥이 4% 5%도 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보고 그저께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90일 유예 설 거기에 시장 반응하는 거 보세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할 얘기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한 4시간 몇 분 사이에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미국장이 튄다고 보시면은 그래서 덩달아 우리도 튄다고 보시면은 오늘 뭐 손절이고 뭐가 없이 불끈 쥐고 있다가 혹시 많이 빠지면 더 사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방송할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좋은 영향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 한덕수 권한대행과 좋은 대화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손해 봤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무역 수지만 갖고 저렇게 따지는데 우리도 할 말은 있죠. 그 할 말이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한테 물건 갖다 써서 나는 적자 대신에 우리 금융시장 여의도에서 털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미국이. 그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없는 게 대표님은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동네 형들한테 삥 뜯긴 거. 그래가 내나 해서 이게 다예요 했는데 뒤져서 나오면 뭐 10원에 한 방이다 하는 그런 얘기. 지금 그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더 이코노미스트가 이거를 마피아식 그 무역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피아가 딴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 줄게. 대신에 보호비 명목으로 세금 내. 그러니까 매달 뭘 징수해 가는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마피아식 사실은 무역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 일본이 더 다급한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소위 예. 말하는 예. 방위,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더 사실은
그 대응이 좀 더 어려운 게 그것이 좀 없으면 유럽도 그래서 한번 난리가 지금 난 거지 않습니까? 네. 유럽도 약간 비슷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사실은 그래서 스티브 미란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의 그러니까 소위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그 사람의 그 작년 12월에 나왔던 보고서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어찌 보면 고스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먼저 어찌 보면 협상에 지금 카드로 원래는 미국과 유럽 같이 큰 데들하고 먼저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 큰 데들하고 먼저 해결하고 이제 소위 이런 표현이었지만 잔챙이들은 아래로 내려오는 네.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순서를 바꿔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는 방법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알래스카 LNG 뭐 이런 거 네. 우리가 투자하는데 그거 사실 경제 타당성 많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네. 대략적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비용이 지금 미국 내 텍사스에서 한 개발 비용의 2배 듭니다. 2배 대략. 더 들 수도 있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면 2배가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저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일정 부분은 시간을 좀 끌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아마 타임라인을 2년을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짧게는 네, 지금 네. 여기서 더 망가지면은 트럼프의 압력이 엄청 갈 거고 트럼프도 지금 엄청난 결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중간 선거 전, 그러니까 빠르면 연내나 뭐 이번 여름 정도까지, 그 다음에 길어도 이제 중간 선거 전까지 트럼프의 힘이 빠지게끔 만드는 전략. 이게 적어도 이제 공산국가는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는 거. 네네. 지금 100% 오늘 불가하면 사실은 중국은 미국에 수출 못합니다. 못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게 작년 기준으로 한 18%, 19% 되고 중국의 19%인데 이게 다 중국 수출해서 미국으로 많이 가는 거잖아요. 베트남이 8%입니다. 아하. 다 합치면은 대략 우리가 지금 미국이 때리고 있는 데들 직접 맞았고 때리고 있는 가장 큰 두 군데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다 합치면 우리가 한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원화가 같이 동반 약세하는 이유가 뭘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이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입겠다는데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한 40%, 45%가 수출입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도 19%인가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타격이 상당히 커요. 이게 지속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외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동반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 소위 시간을 끌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도 어찌 보면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전략은 무조건 자신들의 무역 적자를 줄여야겠다는 강력한 목표가 있기 글쎄. 때문에 예. 그것이 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기대하는 이것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 지금 요 중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할 필요가 있는 게 중국의 그 대응 과정에서 그 레토릭이 좀 심상찮은 것이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 표현도 자꾸 쓰는 데다가 그리고 중국이 부과하는 뭐 100%가 넘는 관세 그거에 상응할 만한 조치가 있다라고 서로 지금 블러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쫄리면 죽으시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아까 우리 송 대표님은 국채 수익률 특히 장기 국채 수익률의 급등이 시장의 유동성 부족 또는 어떤 마진콜의 대응 이런 차원에서 국채마저도 팔 수 있다는 그 가설인데 월가 일각에서는 이거 중국이 국채 파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미국 국채. 아, 지금요? 그렇게 팔기도 시작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 국채 수익률의 급등이 어제만의 일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 2, 3일 전부터. 그런 거에다가 위안화 고시 환율을 높이더라 말입니다. 살짝 높였죠. 높였고 CNH 역의 위안화 환율 아까 제가 표현이 좀 뭐였습니다만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가 위안화 환율의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2010년에 출범 이래 역의 위안화 환율이 어제 이제 최고로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위안화 평가 절하까지 들고 나오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당장은 안 갈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지금 이제 다들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일본 다음으로 지금 많이 그 미국 국채를 들고 있다지만 실제로 유럽의 소위 파킹 숨겨놓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여전히 중국이 제일 많이 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마지막 무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팔면 위안화 절하가 엄청 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중국도 이제 스스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그거는 마지막 카드. 이건 이제 핵무기 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고 보고 지금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하,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지펀드들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장에 털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소위 신용 스프레드도 지금 반등을 이제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9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레벨 자체는 결코 높지는 않은데 9번 차트입니다. 이게 신용 스프레드 이게 이제 붉은색 선이 미국의 빅스 지수 공포 지수인데 이것이 먼저 튀고 시차를 띄고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이제 투자 등급 채권에서 소위 투기 등급 채권 둘 사이에 이제 그 소위 금리 차죠. 그러니까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금리를 더 내.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조금만 줘도 됐다가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2주 사이에 벌써 2배. 2%포인트대에서 4%, 4.6까지인가 올라갔어요.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정도로 지금 빅스 지수가 튀면은 이 따라 올라가는 속도가 크고 그러면 미국 내의 이제 부실 기업들의 이제 소위 그 파산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지금 유동성이 말리고 있다라고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이 지금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말씀 주신 것으로 중국이나 외국이 지금 움직이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미국 내 단기 자금 시장이 말리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트럼프와 중국 간의 그런 얘기가 점점점 더 길어지면 정말로 이제 그 카드가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은 그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아껴둘 카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뭐 조정장, 침체장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과거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차트가 1995년부터 2020 올해까지니까 대략 35년 동안 올해 빼고 35년 동안 역대 세 번째로 나쁜. 그러니까 4월 초반까지 봤을 때 역대적으로 정말 안 좋은 제일 아래쪽에 속하는데요. 제일 안 좋은 때가 언제냐면 2020년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3월 달 한 달 사이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 첫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정말로 박살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두 번째가 2001년도. 그때는 이제 닷컴 버블 꺼지고 빠지기 시작한 그 시점. 그리고 2년간 빠졌잖아요. 그 두 개 다음으로 지금 나쁜 거. 지금 붉은색 선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어제가 폼 안 됐으니까 사실 더 빠졌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침체까지 연결이 되면 어디 수준까지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수준 자체는 2008년이 제일 나쁘지 않습니까? 네. 저쪽으로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아까도 봤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던 월간이 기업들이나 리더들이 다 지금 이거 멈춰야 된다 하는 얘기가 2008년 수준의 경기 침체 우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대로 가다간 이렇잖아요. 이대로 가다 다 죽어. 뭐 이거 얘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부디 바라건대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거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경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첫 시작이 이제 오늘과 내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좀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이런 주요 기술주들, 성장주들 보면은 그 매출 비중 중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50% 가까이 되고 이게 S&P 500 평균 기업들 해외 매출 비중하고 따져봤을 때 거의 좀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0일경이 아마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 하락하고 있는데 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포인트 같아요.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걸 보면 M7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던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보복관세 이런 거 고려하면 당연히 빠질 거다. 또 사실 무역 자체가 줄기 때문에 더 빠질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진이 박한 기업들. 아, 지금 보면 맨 왼쪽이 러셀 예. 2000입니다. 소형주인데 저기 절반 기업이 적자 기업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겨우겨우 먹고 사는 데들인데 이러면 이제 수입 비용 엄청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 이제 소비도 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 기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빠진 쪽이 사실은 소형주다. 지금 나스닥 빼기야 이제 M7이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비슷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금부터 상당히 그 뭐랄까 기업의 실질적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거는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이 높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마진이 되게 얇아서 밖에서 상당히 그 조금만 해도 비용 증가에 상당히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업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의 기업의 그러한 하락폭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1.5% 하락 예상되고요. 229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아직 뭐 좀 호가다 보니까는 이제 뭐 매수 매도 간에 이제 좀 갭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5% 일단은 좀 하락 출발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 체결 지수는 62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개장하고 봐야겠습니다만 2,300선 지지 여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가 0.9%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52,800원, SK하이닉스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2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이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31만 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9만 8천 원. 현대차도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7천 원이고 기아도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1,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4% 내림세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4.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5만 5천 원. 이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흐름 좋았거든요. 오늘 호가 흐름도 괜찮아 보입니다. 2.8% 상승 예상되고 지금 예상 체결가 71만 8천 원, 네이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 7% 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일부 좀 물량들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호가는 35만 4천 원, 에코프로비엠 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700원. HLB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6%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 46,6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하락 예상되고요. 휴젤이 1.9%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2만 원. 클래시스 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5만 2천 원. 리가캠바이오도 2.9%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52,500원, 파마리서치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개장까지 좀 7분여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일단은 좀 하락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예. 네, 그러고요. 예, 오늘 저는 지금 환율이 걱정입니다. 환율. 예, 우리가 지금 뭐 장중 레벨로 봤을 때야 그건데 작년 27일 날 12월 27일 날 장중에는 1,486원 70전을 찍기도 했지만 그날 종가는 67원 50전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어제 사실 종가 기준으로 그냥 뭐 사상 최고치 비슷하게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최근 사상 최고치가 IMF 때 2,000원입니다만 어제 뭐 74원을 갔는데 이거 오늘 이거 또 팔자를 보나 싶기도 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관세 관련해서 폴리티코에 보도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어디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언급해줬나 싶어 보니까 국민일보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플로리다로 날아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핵심 내용은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안 해주면 지금 시장이 이제 완전 녹아내린다고. 이 양반 시장 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메시지는 그거예요. 대통령 당신이 초점을 이동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녹아내리는데 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협상과 이 관세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 핵심을 짚었어요. 베센트가 제가 봐서는. 시장이 이 부분만 알아도 덜 추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세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뭐며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
근데 지금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는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부채를 줄이는 그러니까 때문에 발생한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으로 난 좀 줄이고 싶어. 이게 사실 그겁니다. 글쎄, 예. 그걸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명확하게 저처럼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사실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딱 이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빚만해진 게 너희들 때문이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냉정히 보면은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데 대신에 거꾸로 말씀드린 우리는 거꾸로 미국의 자산 가격을 엄청 올려줬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가 나서 갖고 그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빼고 있고 대표적으로 사실은 지금 그 유럽과도 지금 얘기할 때 엄밀히 네. 보면 유럽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 저는 이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5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과 유럽에 지금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적자 보고 있어 얘기하는 거는 예. 상품, 물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이제 검정색 선이 예. 이게 분기 단위인데 보면은 미국의 유럽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상품 분야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재화라고 표현되는 거, 물건들. 근데 반면에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위에 파란색 선입니다. 저게 뭐냐면 서비스 분야. 근데 규모가 보면 얼추 비슷해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 대해서 유럽은 그러니까 자기 뭐 와인도 팔고 뭐 이것도 자동차도 팔고 이래서 돈 벌지만 대신에 미국부터 뭘 사오냐면 IT, 네. 기술 쪽 분야에 로열티 내고 기술 라이센스 비용 내고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미국의 큰 그 금융 은행 JP 모건 뭐 이런 데들 이용하면서 돈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 규모가 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도 지금은 되게 로키로 되게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트럼프를 자극 안 하려고 가고 있지만 소위 무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 중에 일부 걱정하는 거는 미국 빅테크들 뭐 메타니 아마존이니 뭐 구글이니 이들을 마치 중국처럼 유럽 내에서도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세게 나가고 중국과 유럽이 서로 손을 잡으면 어찌 보면 미국의 압박이 조금 더 세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총리가 베트남 어젠가 그제 방문하면서 중국과 유럽의 전향적인 관계 설정을 얘기를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그 소위 글로벌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엄청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때까지는 앞으로도 여전히 좀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잖아요. 네, 그 그렇죠. 트루스 소셜 그 들어가 보면은 그 이제 관세 발표하고 나서 본인 골프 라운딩하는 영상도 올리고 그래서 실제로 스윙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보면 얼마 전에 한 3, 4일 전쯤에 이것도 다시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증시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누가 올린 글을 영상을 본인이 다시 포스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거기에 내용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 비중이 워낙 크니까 이 채권을 좀 사람들이 사게 하기 위함이다.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그러면 채권을 사게 되면 이제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이러면 이제 연준도 5월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의 속내라고 하는데 그걸 본인이 다시 공유했다라는 거. 이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뒤에 하나 더가 있는데 예.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미국의 그 거의 94%인가 6%의 주식을 예. 보유를 8%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고 있다. 고소득층만. 그래서 예. 가격을 팍 떨고 갖고 중산층한테 값싸게 주식을 넘겨주려고 맞아요. 하는 그것까지 있었어요. 그런 속셈도 있다. 예.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거예요? 아니요. 누가 그렇게 올린 누가 또 거를 그렇게- 본인이 다시 그러니까 리포스팅이라고 하죠. 다시 공유를 재개한. 예. 근데 거기에 부정을 한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아마 그때 옮겨가면서 아마 비행기 안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대통령 거기 안에서 트럼프한테 했더니 예. 직답은 피하더라고요. 슬쩍. 예. 피하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갖다가 폭락시키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죠. 그게. 사실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미국채를 사게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폭락을 그냥 용인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연준이 여기에 대응을 할 거냐.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그 얘기 저희 개장하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일에 이어서도 간밤 새벽에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제 한 3시간 뒤쯤이면은 이제 미국 동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자정이 되죠. 그럼 예정대로 중국에 대해서 10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국에서 어떤 협상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없다면 말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저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호가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코스피는 지금 0.3% 하락으로 2,327포인트, 코스닥도 0.7% 하락입니다. 65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으로 지금 53,400원, SK하이닉스 0.7% 떨어집니다. 168,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7% 내림세 31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합니다. 996,000원. 현대차가 0.8% 떨어집니다. 177,700원. 기아도 0.9% 하락 중입니다. 83,7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떨어집니다. 44,300원. 셀트리온 0.6% 하락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70만 5천 원, 어제도 8.7% 강세를 보였었죠. 네이버는 0.5% 하락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4% 떨어집니다. 지금 35만 7,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0.2% 상승합니다. 9만 5천 원이고요. HLB가 2.6% 하락합니다. 5만 4,300원. 에코프로 강보합권으로 4만 9,7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0.6% 오름세로 24만 2천 원. 그리고 휴젤은 1.68% 하락합니다. 어제 상승분 다시 좀 되돌려놓은 상황입니다. 32만 원이고 삼천당제약은 0.3% 올라갑니다. 16만 7,400원. 클래시스가 1.2% 떨어지고요. 니가캔바이오 강보합권, 파마리서치 0.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볼게요. 조선주하고 그 피팅, 강관주 요런 쪽이 좀 올라가네요. 지금 조선주 내에서는 HD중공업이 3.4% 올라가고요. 하나오션도 2.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2% 안팎으로 상승 보여줍니다. HD 현대미포까지도 0.6% 상승인데 다만 음봉인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피팅 쪽도 볼게요. 피팅 쪽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11% 급등 중이고요. 6,890원. 화성밸브도 10% 급등합니다. 9,130원이고요. 성광밴드도 3.8% 올라가고 태광도 2.6% 상승하면서 21,100원 선이고요. 그 밖에 하이로코리아, BMT까지도 각각 1%,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강관업체 쪽도 올라가요. 이게 넥스틸 같은 경우가 이제 17% 급등합니다. 13,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동양철관도 12% 넘는 강세를 보여줍니다. 하이스틸도 9% 상승 3,645원, 그리고 휴스틸도 10% 급등하죠. 5,110원. 대동스틸, 신스틸까지도 6%,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강관 피팅 업체 쪽 흐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 강세고 한국가스공사도 2.7%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카본까지도 1.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 82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100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각각 42억 원, 81억 원 순매수, 개인은 11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에요. 정유장 마감 대비로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0원 80전 상승한 1,48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1,48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결국 1,480원 넘어서고 네. 이 와중에 달러인 환율은 어제 이제 결국 뭐랄까요? 중국 위안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위안화 쪽이 한 이틀 사이에 역의 위안화 환율이나 그냥 CNY
환율이나 그냥 팍팍 치고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원화를 포함한 이머징 통화들은 다 위안에 따라서 약세로 갔는데 네. 뭐 엔이나 유로, 스위스 프랑 같은 선진국 통화들은 달러 대비 강세. 네. 달러 환율은 지금 145.80까지 오히려 더 내려왔어요, 얘가. 예. 우리는 지금 뛰어버렸으니까. 네. 달러 환율 나누기 달러엔인데 네. N1이 이게 지금 100엔당 1,019, 1,020원까지 와버렸습니다. 예, 하루 이게 사이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어떤 베팅이 투기적 베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보는데 야, 참 시장은 묘하네. 지금 니케이가 지금 오늘도 2.6% 빠지고 있어요. 850포인트나 이렇게 빠지는데 이따 대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만 요즘 굉장히 휘청휘청하거든요. 네. 이 와중에 환율도 이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금리도 오르고 있는 와중에 국채 선물이 10년물이 70틱이나 빠지는데 예. 우리 지수가 플러스로 도네. 와, 진짜 시장은 오묘하네. 예. 예. 앞서서 저희 이제 미연준 네. 얘기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시장이 기대했던 게 트럼프 풋, 네. 트럼프가 좀 물러설까. 예. 두 번째는 시진핑 풋, 예. 시진핑이 물러설까. 이제 지금까지는 둘 다 일종의 약간 감정 싸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치킨 게임 보통 네. 표현하는. 그 둘에서는 지금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게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인 파월 풋. 파월풀. 예, 파월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사실은 파월은 정면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죠. 난 기다리겠다. 예. 예,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 움직이려면 대전제 조건은 시장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파월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췄으면 되니까. 물가. 예, 그러니까 예. 더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 잘 생각해 보시면 연준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게 2020년 3월 네. 이 국채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소위 시스템이 아예 붕괴되는 코로나 터졌을 때. 예, 그때 한번 움직였었고요, 심하게. 네. 두 번째로는 2년 전에 소위 그 실리콘밸리 뱅크 예. 지역은행 그 SVB 사태. 그때도 시스템이 한번 붕괴될 뻔했잖아요. 그랬죠. 예, 은행 시스템이 네, 네. 결국은 이런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이 발현될 때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만약에 그 정도 가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연준은 아마도 그때 이전에는 현재 물가가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CPI 발표될 때 느낌상은 지금 저희 핵심 코어 CPI는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이 당장 물가만 놓고 그러니까 물가를 놓고 보고 그다음에 현재의 그런 경기 상황을 지금 트럼프가 지난주에 고용 좋다고 좋아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파월 풋을 당분간 적어도 우리가 좀 땀나기 전까지는 예.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시스템 리스크가 발현될 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 그 의미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그 왜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쪽이 너무 강하게 부각되면 나머지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거나 안 보이잖아요. 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밖에 안 보여요. 연준도 가라앉아 있죠. 미국 의회도 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뭐 동맹 국가들의 총리, 대통령급들도 이거는 무슨 뭐 협상 내지는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의 그게 아니고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니까. 이게 전 세계 스트롱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실은. 네. 본인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도 딱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기대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연준보다는 중간에 움직여야 되는 건 의회입니다, 사실은. 예. 지금은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그러니까 소위 다수당으로 차지하고 있고 충성파로 다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데
서서히 조금씩 균열이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원에서는 캐나다 관세 무효화가 통과가 됐긴 했습니다. 근데 뭐 거부권 발동한다 그러니까 안 되긴 할 텐데 그것은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완전한 충성파로 묶여 있는 의회와 하원이 조금 바뀔 수 있겠다. 볼 수 있고 결국은 왜 그러냐면 원래는 1970 지금까지도 사실은 미국 헌법에는 관세와 관련된 건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970년대에 그냥 그 대통령한테 행정부에 일임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이걸 되찾아오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의회가 해결할 수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소위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의회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투표 누가 좀 찬성하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기대할 거는 트럼프보다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트럼프 지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어찌 보면 또 다른 이제 그 소위 트럼프 관세의 종착역 또는 약화 그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이제 바로미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그 주변의 참모들, 관료들까지도 참 센 사람들이 모였어요. 개성이. 지금 또 이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반발 내지 균열이 나올 수도 있다 하셨지만 백악관 내에 그 균열을 갖다가 참모진들 사이에 균열을 갖다 자꾸 이제 미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특히 그 피터 나바로하고 일론 머스크는 아주 감정 싸움이 치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또 머스크는 또 한 방 쏴 올렸더만요. 벽돌 더미보다도 더 멍청하다고. 머스크가 떠날 때가 됐거든요. 왜냐면 머스크가 그 임시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130일. 그 전에 트럼프가 원하면은 계속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CEO 자리 넘기고 정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거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이제 머스크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엄청 손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쵸. 금전적으로야 말도 못하는 손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지금 이렇겠지만 전 세계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미움 받고 지금 있고. 예, 미운틀이 박혔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B2B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B2C 리테일 그러니까 그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렇게 미워하면은 장사가 되겠냐 이거죠. 지금 앞으로도 사실은. 근데 진짜 일반 소비자들이 과연 미워한 결과가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어떤 뭐 테러 비슷한 방화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 게 일단 지금 판매 대수가 빠진 판매 거죠. 대수가 빠지고 그 방화 있죠. 이거는 이제 일부인 거고 사실은 걱정하는 게 유럽 박살났고 지금 그러니까 절반 중국도 절반 지금 다 이렇게 절반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과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머스크가 이거를 다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다 예.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 왜냐하면 거기에 맨 앞에 어찌 보면 나섰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머스크가 거기 계속 남고 싶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미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무역 정책과 관련돼서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거리는 좀 멀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센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아니 그 거대 제약사들이 로비 좀 하겠다고 와서 자기 만난 걸 갖다가 기자들 앞에서 다 얘기해버리니 누구도 만났다 누구도 막 오더라 이러고 있죠. 지금 막 홍역이 돌아서 난린가 보던데 미국에. 맞습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원래 또 이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이 백신에 대한 굉장한 그 불신을 갖고 있는 분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야 거기다가 심지어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이 아니 머스크하고 저 나발하고 저렇게 싸우는데 그만큼 뭐가 있느냐 했더니만 대답 진짜 쿨하더만요. 뭐 boys will be boys 뭐라 해야 되나? 뭐 애들이 그렇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센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포진해 있어요.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맞습니다. 그러니 좀 이렇게 버거운 것 같아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예측을 늘 제가 이제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도 지난 주말에 나와서 네, 블룸버그에 나와서 네. 예측하지 말고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고 이전보다 자기가 맞출 확률도 줄었기 때문에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이제 움직여갈 시나리오 예. 그거가 이제 찰스 슈왑에서 재미있는 도표를 보여줘서 제가 한번 같이 네. 공유를 하고 싶어서 앞으로 예.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미국 경기가 지금 침체 우려가 커졌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느 방식으로 이 단계를 갈 거냐,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가 있고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게 이제 그 영어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제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한번 좀 열어봐 주시면은 첫 번째로는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키워주시면 이미 발생한 것이 붉은색 선입니다. 이미 네. 발생, 일단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멀티플이 하락합니다. PE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빅스 변동성 급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 불확실성 커지고 뭐 엄청 올랐죠. 그래서 소비자 신뢰 뭐 계속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에 본 게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발생이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부터 앞으로 확인되어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택 시장도 약간 침체 다시 들어가고 있고, 노동 시장이 지난달 것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가 좀 악화될 확률이 높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금 그 CEO들의 신뢰 지표를 보면은 아주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들이 대응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은 겁나서 지금 뭐라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비용 줄이는 거, 그다음에 투자를 지연시키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경기에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당히 꽤 많이 중간까지 왔다. 그럼 나머지 이제 앞으로 발생할 게 뭐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게 뭐냐면 이제부터 실제로 나타날 거는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역성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상이 아직 한 9% 성장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죠. 침체 오면은 이거 마이너스 한 10%까지 간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려되는 거고요. 침체가 오게 되면. 그다음에 ISM 서비스, 물건 사는 거 줄이고 그나마 호텔, 여행 가고 뭐 이렇게 식당 가고 이런 것들도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50 이하로 줄어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실제로 이제 GDP 수축. 이 1사분기도 이미 수축하기 시작했는데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신용 스프레드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한 1년쯤 후에 공식적으로 1년 전에 우리는 침체에 들어갔어라고 1년 후에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한 중간쯤 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좀 브레이크를 밟아줘라고 지금 네. 시장에서 다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게 바뀌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현재의 그 그래프, 그러니까 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드맵.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관세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 영향으로 국내 증시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2% 내림세로 현재 2,31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55% 약세로 현재 65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7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은 1,0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68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3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6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81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조선과 식품,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관리 기술과 생명보험, 전기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쪽이 부각됩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죠. 통화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관세와 조선,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과 조선을 협력 테이블에 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선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피팅과 밸브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10%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성 밸브가 6%, 성광밴드 1.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DK락도 1.75% 오름세입니다. 반면 한국선제는 3.47%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기업들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선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 관련주 내에서는 넥스틸이 16.8% 급등세 기록 중이고 휴스틸도 7.4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7%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하이스틸이 4%대 오름세, 대동스틸도 2.56%, 3%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역시도 장 초반 대비해서 일부 종목들 상승폭 줄여내고 있는데 HJ중공업이 2%대 오름세로 6,440원, 삼성중공업 1.29%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13,390원입니다. 하나오션이 2%대 오름세로 69,1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HD한국조선해양 4.74%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0만 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반면 HD현대미포는 0.42% 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11만 7,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AI 챗봇 관련주들도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AI 산업이 더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관련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12%대 오름세 기록하며 현재 거래가 5,090원이고요. 이스트소프트가 5.6% 오름세로 거래가는 19,970원입니다. 바이브컴퍼니 3.69% 상승 중입니다. 4,355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음AI는 1.28% 오름세로 17,390원, 셀바스 AI가 5% 넘는 강세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12,230원입니다. 지금 시장 관세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장중의 흐름 어떻게 바뀔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2,230선으로 2.37% 급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어제는 폭락장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늘 이제 상호관세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하자 니케이 지수도 이를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토픽스도 2.57% 크게 빠지고 있고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닌텐도입니다. 오는 6월 5일에 출시하는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합개미의 시선이 닌텐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직전보다 순매수액이 급증하면서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전작 스위치가 2024년 말까지 1억 5천만 대 이상 판매됐는데 증권가에선 스위치 2는 전작보다 2배 이상 많이 팔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두고 최근 의견이 분분한데요. 현재 일본 내수용 기기와 해외 판매 가격 간 차이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까지 반영된다면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3위와 2위는 모두 니케이 2배 인버스 상품들입니다. 지난 7일 일본 증시는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폭락했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7.83% 폭락했는데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낙폭입니다. 심지어 오사카 거래소에선 니케이 지수 선물과 토픽스 선물 매매를 잠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는데요. 그러나 8일 일본 증시가 전날에 폭락세를 딛고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일합개미 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 경기 침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엔화와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달러엔 환율은 지난 7일 장중 144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이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죠. 이에 엔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합개미도 압도적인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하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로 도요타의 일본 내 생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53만 대를 일본에서 수출하고 있는데요. 협력 부품사를 포함한 일본 내 공급망이 약 6만 개사에 이르는 만큼 관세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라 향후 비용 상승과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원가 절감을 통해 흡수한다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도요타는 2027년까지 미국과 태국, 아르헨티나 등으로 전기차 생산 거점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제철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미국 US 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하면서 4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앞서 일본 제철은 2023년 12월 US 스틸과 149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에 합의한 바 있지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주요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내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닌텐도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닌텐도 스위치2가 드디어 오는 6월 5일에 발매됩니다. 우리나라에선 64만 8천 원에 판매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번 달 9일 미국에서 예정된 선주문은 연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닌텐도는 주로 중국에서 스위치를 생산하고 있지만 최근엔 일부 제품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생산하고 있죠. 현재 중국엔 104%, 베트남엔 46%의 관세가 예정된 만큼 향후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또 발표될 지표를 경계하면서 뉴욕 증시 변동성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미국 국채 시장 또한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채 수익률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모시고 채권 시장과 미국 경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 연구원님 안 그래도 지금 적절한 때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뭐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요동을 치는데, 네. 예, 아니 하루에 움직이는 폭도 역대급이고요. 네, 맞습니다. 무슨 금리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지금 3.9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이게 이제 벤치마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던 게 지금 4.3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장중에 3.8%까지 좀 하락을 하고 좀 반등을 하던 것들이 이틀 사이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하면서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왜 금리가 상승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단은 기존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관세가 생각보다 강하다 보니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 금리 인하를 경기보다는 물가에 우선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전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4% 관세를 부과를 실행을 한다라고 밝힌 상황인 건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보복으로 관세, 미국산 제품을 관세 부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중국이 미국채를 1조 달러 정도 가량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매도할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심했을 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라는 조금 이유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되면서 실제 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뭐 일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미국채 매도를 좀 걱정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미 국채를 좀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하락하던 미국채 금리가 오히려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아주 무서운 가설을 얘기하시네요. 진짜 그게 진짜 중국이 결국 미국채 보유하고 있는 걸 던진다.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면? 뭐 일단은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미국채를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좀 매각을 하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예요.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고 이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가 1조 달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커 보이죠. 네. 근데 이거를 다 중국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예. 민간 기업도 상당히 많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융기관, 뭐 중국의 보험사라든가 은행, 운용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은 이런 운용을 하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각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에 대한 손실을 뭔가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은 굳이 매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실제로 매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선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아하. 실제로 좀 예. 센티멘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좀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그럼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금리를 원하고 있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는 트럼프 1기 때에는 사실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해라라고 압박을 했는데 뭐 그때는 이제 파월을 해고하겠다. 라는 이런 발언까지 예. 하면서 네.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결국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트럼프 2기 때의 전략은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보다는 결국에는 관심은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낮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공급입니다. 장기 채물의 공급.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던 게 옐렌 전 재무장관이죠. 옐렌 네. 전 재무장관이 장기물 발행을 많이 안 해서 금리를 낮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들어오면은 장기물 발행을 늘리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장기물 금리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아하, 근데 예.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장기물 비중을 늘리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급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2년 전 11월 달을 보면은 그때 이제 미국 그 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하고 당시에 정부 부채가 증가를 하면서 장기물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미 베센트 재무장관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장기물 비중을 늘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이미 학습을 한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헤지펀드 출신이다 보니까는 시장의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다는 점들이 공급을 좀 굉장히 제한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규제의 완화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은행들은 SLR 규제라고 이제 이런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좀 풀어줘서 미국 은행들이 미국채 장기물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는 장기물 공급은 좀 덜하고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은행들은 규제를 풀어서 매수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좀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하도 주가지수하고 미국의 주가지수하고 국채 수익률이 같이 가는지 서로 엇갈리는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싶어서 이렇게 같이 겹쳐놓은 차트를 계속 관찰하는데 아니 어제 장중에 묘했던 게 진짜 막 이렇게 장중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좋다가
결국은 이거 오늘 이제 9일부로 관세 그냥 두드려 맞을 것 같고 중국은 104%뭐 관세 부과될 것 같고 그 사이에 협상 없을 것 같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나니까 주가 지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가 지수 떨어지면은 뭐 국채 쪽으로 뭐 소위 말해서 국채 쪽으로 매수가 몰린다. 그래서 뭐 국채 수익률도 떨어진다. 거기까지는 같이 움직이더니 한 오후 1시인가 이후 흐름이 보니까 완전 뒤집어져요. 주가는 더 빠지는데 국채 수익이 확 뛰더라고. 그때 뭐가 있었나 싶어 보니까 입찰? 네, 맞습니다. 미국채 3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네. 좀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응찰률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이제 100억 달러를 발행을 하는데 이 100억 달러의 미국채를 사고 싶은 투자자가 얼마큼 될까? 네. 근데 100억 달러 발행을 하는데 사고 싶은 사람의 규모를 봤더니 200억 달러야. 뭐 응찰률은 이제 100분의 200해서 2배가 나오는 거죠. 응찰률은 네, 2배. 이걸 이제 응찰률이라고 네. 하는 건데 어제 응찰률 같은 경우가 2.47배가 나왔습니다. 딱 이 숫자만 들으시면 사실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이 전과 뭐 최근 6개월치 숫자를 통해서 이번에 응찰이 강했는지 약했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직전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3월에 3년물 응찰률 같은 경우가 2.6배가 넘었었고요. 최근 이제 6개월치의 평균도 2.6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2.6배인데 이번에 2.47배라는 거는 기존에는 원래 이제 100억 달러 발행을 하면은 네. 뭐 260억 달러만큼 사고 싶은 수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50억 달러보다 조금 안 되는 사람들만 사고 싶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자체가 이제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안전자산이긴 하지만은 좀 확실히 매수하려는 수요가 약해졌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다가오는 게 3년물 입찰은 끝났죠. 예. 이번 달은 예.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는 게 10년, 30년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채를 봤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발행을 하더라도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민감하고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투자자들이 확인을 한 거는 3년물 입찰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걸 사고 싶어하는 투자가 별로 없네. 근데 이제 앞으로 뒤를 돌아봤더니 10년, 30년이 있어. 그럼 이것도 많이 안 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입찰이 끝난 이후부터 미국채 금리가 미국 증시와는 하락하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금리가 상승을 하는 좀 같이 약세를 보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베센트 장관 같은 분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어요. 주식은 주식대로 빠지는데 미국채 가격까지도 빠지면 그렇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기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좀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뭐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는 뭐 미국 증시라든가 코스피 이런 게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많은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죠. 일단은 제 계좌가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 보니까 납득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 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그러니까는 미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요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강경하게 관세 정책을 조금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 투자에 대해서 어떤 주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일단은 저희는 현재처럼 그 관세 정책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경기를 보면은 경기는 분명히 견고한 거는 맞는 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표들, 특히 심리 지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악화가 되고는 있지만은 실물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뭐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에서 보다시피 실물 경제 지표는 굉장히 강하죠. 근데 문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 데이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하냐, 약해질까? 라고 요거를 좀 봐봐야 되는데 일단은 관세 정책이 심화가 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축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 트럼프가 하는 의도가 미국의 공장을 투자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고용이 창출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면은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몇 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엄청난 많은 규모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투자를 하는 중간에 경기가 실제로 침체가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의 수익을 못 거두는 상황에 직면을 하기 때문에
투자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 경기를 더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야 연준이 물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결국에는 경기 둔화 그리고 미국 공장들이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고용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고용 시장이 미국 경제에서 왜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언급을 하는 게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라고 언급을 하죠. 예. 근데 미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라고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내수 중심이거든요. 어허. 내수 중심인 거고 내수를 버티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일자리로부터 얻는 소득입니다. 결국에는 고용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미국 가게들은 지출을 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도 그거에 대응해서 인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제 미국채 금리가 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미 국채 30년물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5% 부근에 가까이 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임정권님 아무래도 이거 채권 보시는 분이니까 이거 한 번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 미국장이 잘 가고 있을 때 이 애널리스트들 중에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걸 가지고 침체 옵니다. 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소리 나오고 나서도 한 1년 내지 1년 반을 더 가버리니까 진짜 이거 갖고 방송하는 분들 없으세요. 장단기 금리 역전 가지고. 네네. 근데 결국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을 내네요. 이게 네.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는 장기가 단기보다 올라오는 이 상황이 되고 나서는 꼭 침체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요즘 어떻게 리포트를 쓰시거나 어디 가서 세미나 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세요? 뭐 사실 최근에 네. 이제 미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주까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는 금리가 오히려 반등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증시랑 같이 좀 보면은 증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투자자들로 하여금 채권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찜찜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장단기 역전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많이 해석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네, 과거에. 실제로 뭐 연준의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보통 경기 침체를 설명하는 확률이 80% 정도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뭐 1, 2년 전 한창 역전이 돼 있었을 때 이제 곧 침체가 옵니다라는 네. 언급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침체는 이제 더 이상 전망이 아니라 희망이지 않나, 네, 희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세 정책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라는 입장이지만은 문제가 미국 경기는 뭐 완만하지만은 작년부터 쭉 시계를 놓고 보면은 이제 서서히 둔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관세 정책은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시계를 좀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죠. 네. 둔화가 됐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물가가 둔화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증가율입니다. 그렇죠. 예, 상승. 그러니까 증가율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한번 올라오면은 마이너스 증가율이 아니면은 계속 올라와서 버티는 거다 보니까는 이게 팬데믹 이후부터 누적이 된 물가 상승에서 관세가 더 물가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비용 부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품을 사는 부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소비를 더 위축시키면서 경기를 더 밑으로 하강시키는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중간에 하나 빠지잖아요. 통상적으로 시차를 두고 네, 한 맞습니다. 1년 8개월 정도인가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좀 짧게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길게 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시차에 해당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두려운 것이고 또 일견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저희 증시타임에서도 송재경 대표께서 지금 과연 시스템 리스크라고 할 만한 게 있는가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그 어떤 뭐랄까요? 이 진짜 방송 용어가 아니에요. 다소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래 관세 없던 걸로 해 하면은 이게 그럼 세상이 전부 오케이 하고 다 해피해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불확실하고. 네, 일단은 저는 관세 정책이 빠르게 후퇴가 된다고 하면은 경기는 확실히 좋아질 거는 같아요. 다시. 왜냐면 관세 정책을 포기하면은 네, 경기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는 견고합니다. 견고한데 이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는 미국 경기가 빠르게 둔화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걱정하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관세가 후퇴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다시 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게 미국은 견고하다. 그리고 잠재 성장이 올라가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안 내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면은 금리가 낮아야지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많이 안 내리면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순서를 좀 바꾸시면 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으니까는 금리를 많이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많이 내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그리고 팬데믹 직후에 경기 침체를 겪었을 때를 보면은 연준이 제로 금리까지 빠르게 내려요. 네. 근데 경기가 그러면은 그 금리 인하 속도만큼 빠르게 회복이 되냐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실제로 연준이 2008년에 제로 금리를 도입을 하고 나서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던 부분들이 있고 팬데믹 때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팬데믹 때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짧았던 침체 그리고 가장 빠르게 회복했던 구간인 건데 그때는 보면은 팬데믹 때랑 지금 차이가 보면은 팬데믹 때는 뭐가 망가진 건 없습니다. 팬데믹 때는 그냥 돈이 안 도니까는 경기가 빠르게 꺾여 내려갔었던 부분인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를 때리네, 관세를 부과하네, 미국 경기가 망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실제로 더 빠르게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관세를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망가진 건 없기 때문에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굉장히 높지만은 사실 경기 침체 우려는 확 다시 낮아지고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투자자들은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현선물에서 다시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네요. 네, 그러네요. 뭐 장중 변동성이 대단하다 보니 이따가 또 3시에 머니쇼 플러스 할 때 지수 여기서 숫자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플러스만 바뀌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면 또 진짜 트럼프 뭔가 발표가 예. 아니 그 전에 뭐가 있을라는지 신랄 같은 희망 가능성 저는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